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2015년 관측 이래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지면서 자율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는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가 루게릭병 증상을 악화시켜 응급실을 찾을 가능성을 최대 40%까지 높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호흡기 질환 환자뿐 아니라 신경퇴행성 질환 환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45세 이하에서 발생하는 조기 발병 위암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기존에는 알 수 없었던 4가지 발병 유형을 찾아내 환자별 맞춤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주말부터 시작된 미세먼지의 공습이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국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에는 2015년 관측 이래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겨울 최악의 미세먼지는 오늘 오후에 찬바람이 불면서 약화할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전체가 희뿌연 먼지 장막에 뒤덮였습니다. 안개에 짙은 미세먼지가 뒤엉키면서 서울 가시거리는 종일 평소 10분의 1 수준인 1km 미만에 머물렀습니다. 미세먼지뿐 아니라 건강에 더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농도도 크게 치솟았습니다. 강남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73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는 등 서울은 평소보다 10배 이상 짙어진 초미세먼지에 시달렸습니다. 경기도는 더 심각했습니다. 여주시 188마이크로그램, 부천시 내동 187, 의정부시도 160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으며 2015년 관측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온화한 겨울 날씨로 대기가 정체되며 국내 오염물질이 쌓인 데다 지난 주말부터 중국에서 심한 스모그가 유입되며 상황이 더 악화한 겁니다. 미세먼지는 평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자가 작지만 이것이 모여 농도가 짙어지고 안개에 뒤엉키면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에 축적된 데다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돼 농도가 더 짙어졌습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최악의 미세먼지는 오늘 오후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점차 약화하겠고 특보도 점차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은 영하 10도 안팎의 반짝 한파가 찾아오며 모처럼 깨끗한 공기를 만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화요일부터서는 오후에 대체로 농도가 낮아지기 시작해서요. 수요일에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주 후반과 주말에는 온화한 날씨가 나타나며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수도권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됩니다. 환경부는 수도권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며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4일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건 2017년 2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행정 공공기관에 차량 이부제가 시행되고 서울 지역에는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됩니다. 또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소 출력이 80%로 제한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오늘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비교적 청정한 기류가 불어오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북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면서 스모그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질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걱정입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의 하늘이 다시 뿌옇게 변했습니다. 오후 들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속히 높아지면서 대기 오염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한때 베이징의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치의 10배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올해 들어 최악의 대기 오염에 시달렸다가 좋아진 지 하루 만에 베이징이 다시 스모그에 갇힌 겁니다. 今天出门这个雾霾挺大的，中度污染，感觉走在路上那个感觉嗓子也不舒服。对，最近雾霾挺严重的，然后就是好多同事都得了呼吸道感染，对，感冒啊什么的。 베이징 주변 지방의 대기 오염은 더 심각합니다. 허베이와 허난, 산둥성에 있는 주요 도시 대부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베이징을 뛰어넘었습니다.
중국 남부도 스모그로 몸살을 앓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장쑤석 난징을 비롯해 여러 도시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면서 스모그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이번 스모그는 강한 바람과 함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점차 약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에 스모그가 자주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겨울철 대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각종 질병 발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근육의 힘이 약해지는 신경퇴행성 질환, 루게릭병 증상을 악화시켜 응급실 방문 위험을 최대 40%까지 높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등은 2008년에서 2014년 사이 응급실을 찾은 루게릭병 환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농도 변화에 따른 응급실 방문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하루 중 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를 25%씩 4개 범위로 나눴을 때 하위 25%에서 한 단계씩 증가할 때마다 루게릭병 환자가 응급실을 찾을 위험이 초미세먼지는 21%, 미세먼지는 13% 높았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고조에 달한 날에는 루게릭병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위험이 최저치보다 40%와 33% 각각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루게릭병뿐만 아니라 비슷한 신경퇴행성 질환인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도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40대 이하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조기 발병 위암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위암의 발병 원인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 정밀한 진단은 물론 환자별 맞춤형 치료에도 실마리가 될 전망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국내 암 발생률 1위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있는 위암. 최근에는 40대 전후의 젊은 환자들이 빠르게 늘면서 전체 환자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대는 물론 20대까지 위협하는 조기 발병 위암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늦게 발견하기 쉽고 발견 후에도 진행이 빨라 치료가 어렵습니다. 보통 위암이 이제 고령자에 많이 생기는데 이제 젊은 나이에 생기는 위암이 대체로 이제 전이도 빨리 되고 진단이 늦는 경우가 많아서. 국내 연구진이 45살 이하 환자 80명의 암 조직을 이용해 조기 발병 위암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암 조직의 유전체와 단백체를 함께 분석한 결과 조기 발병 위암에 관여하는 돌연변이 유전자 6개를 발견한 겁니다. 또 기존 유전체 분석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4가지의 서로 다른 발병 유형을 찾아내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환자별 유형에 따른 맞춤형 치료의 단서가 열린 셈입니다. 유전 단백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각각 그 4가지 유형에 관련되어 있는 신호전달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이용을 해서 치료제를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조기 발병 위암의 원인이 단백질 수준에서 밝혀지면서 정밀한 진단과 치료는 물론 암의 예후를 예측하는 데도 중요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팀은 이번 분석법을 췌장암과 같은 다른 암에도 적용해 원인을 찾아낼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성폭력 피해 청소년이 자살을 생각하거나 계획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보고서를 보면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아동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자살 행동의 중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청소년은 피해가 없었던 청소년에 비해 자살을 자주 생각할 확률이 23.2배나 높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확률도 2.8배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아동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한 우울증 등 자살 전 증상들을 안내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살아있는 미생물에서 플라스틱이나 휘발유 같은 유용한 물질을 뽑아내는 기술을 대사공학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런 친환경 대사공학 기술을 집대성한 지도를 7년에 걸쳐 만들어냈습니다. 최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 속에 살면서 영양분 찌꺼기를 분해하고 소화를 돕는 대장균. 이 대장균에 특정 효소를 넣어주면 영양분을 섭취한 대장균이 플라스틱을 만들어냅니다.
석유에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공정과 달리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아 친환경적입니다. 유전자를 조작해 대장균에서 휘발유를 만들거나 미생물에서 화장품의 천연 향료를 뽑아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미생물을 키워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대사공학공법은 수백 가지. 국내 연구진 10명이 7년에 걸쳐 현존하는 모든 대사공학의 경로를 집대성해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지도에는 화학물질을 만드는 방법뿐 아니라 물질의 생산성과 산업화 현황 등도 담겼습니다. 석유화학 공정을 통해서 만드는 이런 화학물질 대부분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만드는 비용이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균주 개발이라든가 혹은 바이오 공정 개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아마 점점 더 숫자가 그 화학산업, 기존 석유화학 산업 대비 경쟁력을 갖추는 그러한 바이오 공정들이 더 많이 나올 거고요. 지구온난화로 온실가스에 대한 경고등이 켜지면서 화학 공정을 대체할 대사공학에 대한 과학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번 연구는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카탈리시스 표지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지도는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무료로 배포돼 친환경 대사공학의 지침서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온도차를 이용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열전 소자라고 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사람의 체온만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기술보다 효율을 5배나 높여서 웨어러블 열전 소자 상용화를 앞당길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사람의 체온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열전 소자입니다. 손목에 붙인 뒤 전압을 증폭시키면 배터리 없이 체온만으로 LED 전광판에 글씨가 나타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체온의 열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해 웨어러블 소자의 전원으로 쓸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체온 센서를 붙이고 그 체온 센서에서 나오는 센싱된 값을 처리를 해서 무선으로 쏘아주는 정도까지의 처리할 수 있는 전력이 되겠습니다. 열전 소자 6개를 묶으면 최대 23mW의 출력이 가능합니다. 바로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배터리처럼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체온으로 계속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은 예전보다 열전 소자의 에너지 출력을 5배 이상 높일 수 있어 웨어러블 상용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영유아에게 착용시켜 체온이나 맥박 변화를 무선 통신으로 수집해 돌연사를 예방하고 환자 모니터링이나 반려동물 위치를 찾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용화를 위해서는 착용 시 불편함을 덜고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안전성 확보 등 추가 연구가 뒤따라야 합니다. 향후에 사람의 지니는 여러 가지 각종 전자기기, 정보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2, 3년 안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이 기술은 웨어러블 산업과 사물 인터넷 등 소자용 자가발전 전원기기 분야를 선도하는 원천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탐사선을 착륙시킨 중국이 또 다른 달 탐사선 창어 5호를 올 연말에 발사하기로 했습니다. 우엔화 중국 국가항천국 부국장은 공무원 신문 판공실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런 계획을 공개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창어 5호는 달 표면에서 샘플을 수집해 이를 지구로 가져올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임무가 성공하면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달에서 표본을 가져오는 나라가 됩니다. 우 부국장은 또 중국의 첫 화성 탐사선 발사가 2020년쯤으로 예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항천국은 달에 과학 연구기지를 세우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스마트폰 시장이 역성장해 생산량이 5%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이 14억 1천만 대로 지난해보다 3.3%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획기적인 기능이나 사양이 부족해 교체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가미되면 5%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순위는 삼성전자 20%, 화웨이 16%, 애플 13% 순으로 예상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억 9,300만 대를 생산해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8% 감소하고 애플은 1억 8,900만 대를 생산해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화웨이는 상위 3개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뚜렷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연간 생산량에서도 애플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요즘처럼 춥고 건조한 날씨에 우리 눈을 괴롭히는 것이 있죠. 바로 안구 건조증입니다. 눈이 마르고 뻑뻑해지거나 시력이 저하되기도 한다는데요. 오늘 오늘 사이언스투데이 내몸 보고서 시간에는 겨울철 눈 건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